강은 늘 밤에만 건널 수 있었다. 그것은 규칙이었고 동시에 약속이었다. 낮에는 아무도 강을 건너지 않았다. 낮에 움직인다는 건 들키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밤은 무서웠지만 어둠은 유일한 은폐였다. 17살의 나는 두만강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강가의 흙은 나동함, 머금은 열기를 아직 품고 있었지만 물에서는 이미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다. 강을 건너기 전 나는 몇 분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기다림이었다. 준비가 아니라 망설임에 가까운 기다림.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스쳤고 그 소리가 총성처럼 크게 들렸다. 실제로 총이 울리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쉼없이 오갔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상상이었다. 돌아가면 나는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시는 이 강 앞에 설 용기가 없을 것 같았다. 발을 물에 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차가움이 아니라 날카로움에 가까웠다. 물은 살을 파고들었고 발목을 넘자 곧바로 종아리까지 감쌌다. 온몸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한 발을 더 내디뎠다. 멈출 수는 없었다. 멈추는 순간 나는 다시 돌아갈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중국에 있다는 엄마, 돈을 벌고 조금만 더 참으면 꼭 데리러 오겠다고 했던 엄마. 그 말 하나로 나는 6해를 살았다. 밥을 굶어도 맞아도 학교에 가지 못해도 그 말 하나면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인간은 희망이 있으면 산다고들 말한다. 내게 희망은 단 하나였다. 엄마가 나를 데리러 꼭 올 거라는 믿음.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살이 갑자기 빨라졌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물에 빠지면 끝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소리를 내면 안 됐고 손을 휘저어도 안 됐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낮췄다. 물이 입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혔다. 그 순간에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중국에 가면 끝이라고, 이제 고생은 끝이라고. 강을 건넜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제 곧 엄마를 만날 텐데 울 이유가 없다고 믿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손발의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살아있다는 감각보다 곧 안길 품을 상상하는 감정이 더 컸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발밑에 흙이 달랐고 공기의 냄새가 달랐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엄마가 있을 수 있는 나라라고 믿었다. 브로커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어디를 가든 조용히 하라는 신호가 반복됐다. 말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고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이건 잠깐의 과정일 뿐이라고.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정적이었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기보다는 비워둔 공간 같았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지만 누군가 반겨주는 기척은 없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여기서 만나는 거냐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불편한 침묵만이 온 방 안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반가운 만남을 앞둔 집 안에는 침묵보다 먼저 가슴을 조이는 기운이 감돌았다. 불안은 공포라기보다 아주 작은 균열처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엄마 얼굴이 아니라 텅 빈 공간이 떠올랐다.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고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다. 제발 엄마 목소리라도 듣게 해달라고.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브로커는 담배를 끄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중국에 없다고.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나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는 중국에 없다는 말을 들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여정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중국은 도착지가 아니었고 잠시 숨을 고르는 지점에 불과했다.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라는 것. 그날 이후 우리는 밤에만 움직였다. 이동은 항상 해가 완전히 진 뒤에 시작됐다. 달이 밝은 날은 기다렸다. 달빛은 생각보다 잔인했다. 사람의 윤곽을 또렷하게 드러냈고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위험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달이 숨어있는 밤을 골랐다. 구름이 많고 하늘이 무너질 듯 어두운 밤이 가장 안전했다. 낮에는 숨었다. 숨어있다는 표현이 맞았다. 쉬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지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창고 바닥, 비닐하우스 뒤, 숲속 움푹 파인 곳. 몸을 최대한 낮추고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숨도 얕게 쉬었다. 기침은 허락되지 않았고 재채기는 재앙에 가까웠다. 누군가 코가 막혀 숨을 크게 들이마시기라도 하면 모두가 동시에 몸을 굳혔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는 손짓으로 대신했다. 말이 줄어들자 생각도 줄어들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공포도 커졌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질문은 체력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물은 늘 부족했다. 하루에 한 모금만 허락된 날도 있었다. 그 한 모금을 언제 마실지 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바로 마시면 아쉬울 것 같았고 아껴두자니 더 목이 말랐다. 결국 입술을 적시는 정도로만 마셨다. 물이 혀에 닿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더 달라고. 하지만 더는 없었다. 배고픔은 처음에는 통증이었다. 배가 쥐어짜지는 느낌이 들었고 속이 비어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자 배고픔은 통증이 아니라 감각이 되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 배가 고픈지도 모르는 상태, 그게 더 무서웠다. 몸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건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걷는 동안 발은 망가졌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다시 굳었다. 신발 안은 항상 젖어 있었고 발가락의 감각은 점점 사라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땅을 밟고 있는지 허공을 걷고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다만 앞사람의 발만 보고 따라갔다. 앞사람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였다. 그것만이 규칙이었다. 누군가는 걷다 쓰러졌다. 갑자기였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모두가 그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브로커가 다가와 발목을 살폈다. 완전히 돌아가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몇 걸음도 못 가 다시 쓰러졌다. 그때 브로커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여기까지라는 뜻이었다. 그 사람은 거기 남았다. 이별은 없었다. 이름도 몰랐고 위로도 없었다. 우리는 그를 지나쳐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는 순간 다음은 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울면 소리가 났고 소리는 위험했다. 잠은 짧고 얕았다. 숲속에서 눈을 붙일 때면 몸을 완전히 눕히지 못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도록 한쪽 무릎은 항상 세워두었다. 깊이 잠들면 위험했다. 깊이 잠들면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는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꿈을 꾸지 않으려고 애썼다. 엄마 이름을 부를까봐, 나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릴까봐 두려웠다. 비가 오는 날은 더 위험했다. 빗소리에 발소리가 섞여 들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대신 총성이 나도 알아차릴 수 없었다. 비에 젖은 옷은 체온을 빠르게 빼앗았다. 새벽이 되면 몸이 떨려 이를 맞부딪혔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이를 꽉 깨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품 안에 옷을 더 꽉 끌어안았다. 북한에서 입고 나온 옷이었다. 낡고 구멍 나고 이미 작아진 옷.
브로커는 몇 번이나 쓸모없다고 했다. 무게만 늘린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버리지 않았다. 이유는 몰랐다. 다만 그 옷을 놓치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릴 것 같았다. 국경을 넘는 순간은 늘 짧았다. 설명도 없었고 예고도 없었다. 지금부터 넘어간다는 말 대신 갑자기 속도가 빨라졌다. 앞사람이 달리기 시작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함께 달렸다. 숨이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모두가 잡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땅에는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지만 그 선을 넘는 데 걸린 시간은 인생 전체보다 길게 느껴졌다. 발이 경계를 넘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가장 무서웠다. 아직 들키지 않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몇 분을 더 걸었다. 그제야 누군가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시간은 날짜로 기록되지 않았다. 넘은 산의 개수, 숨긴 밤의 수, 함께 걷던 사람의 수가 줄어든 횟수로 기억되었다. 나는 점점 더 작아졌고 말수도 줄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가운데는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다. 엄마를 곧 만날 거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앞으로 밀고 있었다. 이 여정은 희망으로 버틴 것이 아니었다.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로만 이어진 시간이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안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완전한 안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쫓기지는 않는 공간이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조금 깊어졌다. 하지만 그 안전은 조건부였다. 머물 수는 있었지만 마음을 풀 수는 없었다. 조사와 대기가 이어졌다.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누구와 왔는지. 나는 대답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질문에 답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여전히 이동 중이었다. 멈추면 다시 불안해질 것 같았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몸은 긴장을 풀지 못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고 이름을 부를 것 같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안전하다는 감각은 생각보다 익숙해지기 어려웠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엄마를 떠올렸다. 얼굴이 흐려질까봐, 목소리가 희미해질까봐 일부러 기억을 꺼내어 되뇌었다. 웃을 때 눈이 어떻게 휘어졌는지, 손을 잡을 때 체온이 어땠는지 기억은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참아왔던 울음이었다. 기쁨이었고 안도였고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6해 동안 마음속에서만 키워온 엄마를 실제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혹시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지? 혹시 실망하면 어쩌지?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확실히 달랐다. 밝았고 깨끗했고 어디에서도 감시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를 바로 만날 수는 없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또 기다림이었다. 나는 기다림에 익숙했지만 이번 기다림은 달랐다. 끝이 보이는 기다림이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낯설었다. 모든 것이 규칙이었고 동시에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었다. 북한에서는 설명 없이 명령만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이유를 말해주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혼란스러웠다. 자유는 생각보다 어지러운 것이었다. 밤이 가장 달라졌다. 밤이 되어도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 봐 잠에서 벌떡 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울게 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계속 깨어 있었다. 안전하다는 감각이 아직 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회가 허락된 날, 나는 하루 종일 시간을 세웠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몇 번이나 상상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나는 달렸다. 울면서 엄마 이름을 불렀다. 6해 동안 마음속에서만 불러왔던 이름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안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내 딸 맞니?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엄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상상 속 딸과 현실의 내가 너무 달라졌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엄마는 내가 작다고 했다. 너무 말라 있다고 했다. 학교는 다녔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변했다. 믿음이 무너지는 얼굴이었다. 엄마는 6해 동안 나를 마음속에서 키워왔다. 학교에 다니고 밥을 먹고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으며 버텼다. 그 믿음이 눈앞에서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그 옷을 꺼냈다. 북한에서 입고 나온 옷이었다. 낡고 구멍 나고 작아진 옷. 엄마는 그 옷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으로 옷의 구멍을 만지고 바랜 색을 오래 바라봤다. 그 옷은 증거였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 말 없이 보여주는 증거였다. 엄마는 그제야 나를 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지켜주지 못한 시간에 대해, 속여야 했던 진실에 대해, 딸을 혼자 두고 떠나야 했던 선택에 대해.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키워지는 아이가 되었다. 시간의 결이 달라졌다. 그 전까지의 시간은 견디는 시간이었고, 숨는 시간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시간이었지만 그날 이후의 시간은 처음으로 살아도 되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원을 나와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집은 아주 작았다. 작은 원룸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안심했다. 엄마는 말했다. 이제 여기서 살면 된다고. 우리 둘이서. 며칠 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 말은 오래 준비된 말이었다. 사치가 아니라 빼앗긴 시간에 대한 복구였다.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고 했다. 어떤 학교든. 그날 나는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서러움이 아니라 허락받은 기쁨 때문이었다. 하나둘학교에서 나는 처음으로 학생이 되었다.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설어서 한참을 바라봤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지나버린 시간을 흉내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수업은 쉽지 않았다. 수학은 거의 처음 배우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영어는 알파벳조차 낯설었다. 다른 아이들이 당연하게 아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 사실이 부끄러워서 질문을 삼킨 날도.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함께 노트를 들여다봤다. 엄마도 글자를 따라 읽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9달이 흘렀다. 나는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고지여 고등학교 검정고시에도 합격했다. 사람들은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따라잡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실력이 아니라 절박함이었기 때문이다. 20살이 되었을 때 또 하나의 벽이 나타났다. 영어였다. 대학에 가려면 피할 수 없는 벽이었다. 책을 펼칠 때마다 나는 글자가 아니라 벽을 보는 기분이 들었다. 그때 엄마가 말했다. 유학을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 말은 도망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캐나다 토론토. 그곳에서 나는 또 다른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문화는 낯설었고 나는 여전히 작은 동양 여자아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학생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강단에 섰다. 북한에서 왔다고, 탈북자라고 내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나는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은 살아남기 위해서만 건넌 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강은 언젠가 말하기 위해 건넌 강이었다. 엄마는 나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다. 나보다 먼저 이별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 옷은 지금도 엄마의 서랍 속에 있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옷은 나의 과거이자 엄마의 선택이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나는 안다. 엄마는 중국에 없었다.
한국에도 캐나다에도 없었다. 엄마는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에서 나를 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선택 위에서 오늘을 살아간다.